이제 싱가포르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가포르 2021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김종호 교수님입니다. 싱가포르 역사학자시고 작년에 화교 이야기 보이시나요? 이 책입니다. 부제가 중국과 동남아 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흥미로운 책을 또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시지만 싱가포르 국립대에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현지의 사정도 밟고 계속 팔로우를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전환기 뉴 노멀을 모색하는 싱가포르라는 제목으로 싱가포르 2021 발표를 통해 듣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역사학 전공이고 국가 리뷰는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의를 받고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다만 이제 보통 역사학자들은 뭐 현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걸 하면서도 보니까 이제 과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재를 알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작업이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싱가포르 2021년을 국가 리뷰하는데 보니까 지난해 2020년에 국가 리뷰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면서 중간중간에 2020년까지 커버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사실 코로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매우 중요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싱가포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시작은 이제 2020년 1월 23일 해외 유입 사례가 시작이고 지역 내 감염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까지 2년 동안 싱가포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제 27만 9천 명, 사망 명은 828명으로 사망률이 대략 0.29%에 불과해서 이제 아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높은 백신율과 함께 싱가포르 방역 체계가 매우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싱가포르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세에는 크게 두 개의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2020년에 4월 중순에 급증이 있고 두 번째는 2021년 10월과 11월에 확 급증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급증은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도미토리 거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 핵심이고 두 번째 급증은 이제 지역 내 그러니까 싱가포르 거주민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두 번째 급증은 백신 접종이랑 연관이 있는데 2021년 9월 18일 기준으로 2차 접종 완료가 8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백신 접종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9월부터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9월에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10월, 11월에 이제 그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는 뭐 최고 2만 명, 2만 4천 명이 넘나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12월 말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1월 들어와서 다시 늘어나서 지금은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1월부터 시작하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3차 부스터샷까지 시작이 되면서 1월 초 기준으로 3차 백신까지 율이 이제 46%에 달할 정도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싱가포르의 치명적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경제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이제 활발한 인구 유동성이죠. 그래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전체 인구 570만 가운데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거주민 수는 400만, 외국인 거주민 수는 이제 170만으로 이제 그 가운데 인구의 30% 정도가 외국인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150만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유입을 부분적으로 제한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의존하고 있던 싱가포르 산업 분야의 치명타를 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체 인구 568만, 2021년 전체 인구 545만으로 막 줄기 시작을 하는데 다만 거주민의 수는 400만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인구는 거의 대부분 이제 외국인 이주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변화가 이제 정치와 사회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을 비롯한 대외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경제를 한번 보시면 싱가포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GDP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중개무역을 통한 수출입 무역이고요.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저숙련, 고숙련 노동시장의 형성 역시 해외 인구 유입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바로 이 대외 요소를 이제 상당수 차단해 버렸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경제는 악재로 작용을 했고 경제 지표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싱가포르 경제 지표의 특징은 2020년의 급격한 하락과 2021년의 회복 및 성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는 2분기에 마이너스 13.2%의 하락을 보여서 전체의 마이너스 5.4%를 보였다면 2021년에는 2분기에 14.7%를 힘입어서 전체 7.2%의 성장을 보임으로써 전년도 하락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전체로 보면 2020년에 비해서 제조업의 성장률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도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2021년이 이제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던 건설의 회복을 제외하면 소폭 상승한 정도에다가 거기다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이마저도 사실은 2020년에 하락세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2020년 전반기에 급격한 하락세를 감안하면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의 성장은 회복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반면 특히 제조업이 중요한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하락세가 거의 경미한 상황에서 급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2020년에 제조업이 7.3%의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고 2021년에는 12.8%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싱가포르 제조업에는 주로 이제 전자, 화학, 메디컬 바이오 그리고 물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2010년 이후에는 전자와 바이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그래서 싱가포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산업이 제조업이었고 그 가운데 전기 분야, 특히 이제 전 세계적 반도체 수요에 따른 관련 부품 생산의 증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5G, 클라우드, 뭐 플랫폼 사업 등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시가총액 부동의 1위가 DBS였는데 최근에는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이커머스 기반의 C로 바뀌었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내에 당장 이제 앞으로 몇 년 내에 인구 유동성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조업, 특히 전자산업 및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산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융보험 역시도 성장세를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2020년에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은 거기다 이제 21년에 다시 내려가서 평균을 유지한 건 역시 제조업 직군과 이제 금융보험 직군이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꾸준히 고용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건설 등 크게 쇠퇴한 산업군은 대부분 고숙련 이제 전문직이나 저숙련 일용직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업률 유지에는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빠지는 외국인 수를 싱가포르 거주민 고용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 큽니다. 물론 고용 시장에서 압도적 다수 거의 70% 이상이 서비스 직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다만 이제 경제 견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경제와 사회의 핵심 이슈는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거주민인 싱가포르안과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비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싱가포르의 자체적인 경제적 역량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가 이제 뉴노멀의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국경 이래 이제 현 총리인 리션룽이 연설한 것에서 싱가포르 경제 관련 강조점은 산업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욱 많은 해외 투자를 모집하며 싱가포르 자체 기업 및 기업가 성장 및 기업가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였고요. 이것은 곧 이제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위를 회복 및 유지하는 가운데 자체적인 제조업 중심 산업의 성장과
거주민 중심 경제 활동 증진이 이제 싱가포르 뉴노멀의 핵심 이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줬죠. 두 번째 정치 분야를 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개의 이벤트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있었는데 첫 번째 2020년에는 총선이 있었죠. 2021년에는 원래 4대 총리로 내정되었던 헝스유킷이라고 하는 부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후보가 모색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제 7월 10일에 있었던 총선을 먼저 보면 코로나 방역이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존처럼 대중 동원형의 선거 운동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거리두기를 한 채로 이제 개인별로 선거 운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만나서 대면 선거 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위 말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운동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기에 주요하게 참가한 그 정당들은 이제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 그리고 야당인 노동당과 2019년에 설립된 신진정당인 싱가포르 진보당이 있습니다. 결과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체 93석 가운데 류현룽이 이끄는 인민행동당이 83석 그리고 노동당이 10석 싱가포르 진보당이 0석을 얻음으로써 인민행동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행동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의석에서 후보로 낸 반면에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21석, 진보당은 24석에서만 이제 후보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만을 두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노동당은 절반에 해당하는 10석을 획득을 했고요. 진보당의 경우에는 0석에 그쳤지만 그 경쟁한 그 지역구에서는 25만 표를 얻음으로써 40%의 득표율을 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의 선전이 주목받았는데 인민행동당과 정면으로 붙는 이제 21개 6개의 선거구 21석을 한정을 한다면 10석을 얻었고 27만 표를 얻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경쟁 그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민행동당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0.49%의 득표를 얻어서 선전을 했고요. 이렇게 노동당과 진보당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 인민행동당 여권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도 있었고 또 디지털 미디어 선거운동 위주의 캠페인 역시도 주요한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또 싱가포르 유권자들이 주요하게 세대 교체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젠더, 노동, 진보와 같은 가치들이 주목받았는데 특히 이 선거가 특기할 만한 점은 싱가포르 공화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3석 가운데 28석이 여성이었고 특히 26살의 최연소 여성 의원이 노동당에서 탄생을 해서 화제를 모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2021년에 헝스위킷이 사임한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리셴룽은 이제 3대 총리죠. 3대 총리인데 2010년부터 꾸준히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 자신이 70세가 되는 2021년에 자리를 내려놓고 4대 총리를 선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2018년에 이제 헝스위킷이라고 하는 인물이 4대 총리로 내정이 되었는데 2021년 4월 8일에 그 내정이 철회됩니다. 철회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인민행동당의 공식 입장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총리, 헝스위킷이 사실은 부총리이자 경제정책 및 예산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의 업무가 후계 승계 업무와 함께하기에는 너무 막중하고 과중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댔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헝스위킷이라고 하는 인물이 잦은 실책을 했고 또 비호감도도 꽤 높습니다. 지지율도 그리 높지 않고요. 또 몇 가지 의혹도 있고 또 이번 그 2020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사실은 매우 그 좀 낮은 득표율 물론 그 승리하긴 했습니다. 즉 그가 참여한 선거구에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득표율이 매우 낮았어요. 거의 50% 후반대 정도로 낮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었고 또한 뭐 혹은 리셴룽이 이제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다양한 이면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올 논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4대 총리 그러니까 이제 4세대 리더 후보로 이제 많이 이제 주목되는 이들이 이제 찬충싱 그리고 옹예콩, 로렌스
우엉 그리고 데스몬드 리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이들이 모두 이제 그 선거 혹은 리센룽 총리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21세기에 정치를 시작한 이들입니다. 지금은 집권 내각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 고위 관료로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4대 총리와 이제 그 파트너들, 소위 말하는 4세대 지도부에게 주어질 과제는 이제 향후 10년간 이어질 싱가포르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1대, 2대, 3대를 보면 뭐 리센룽은 20몇 년, 그리고 고척동도 14년 정도 했고, 리콴유가 20몇 년, 그리고 고척동이 14년 정도 했고, 지금 리센룽이 거의 한 2004년에 했으니까 17년,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집권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싱가포르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근 리센룽이 천천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언론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대외 관계를 보면 이제 사실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 기조로 갑니다. 특히 세 가지 기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중 경쟁 속에서 싱가포르의 균형 외교가 있고 또 하나는 인접 국가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아세안 중심 외교가 있죠. 미중 경쟁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는 극심하게 균형 외교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특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2021년의 사건이 이제 백신 외교가 있습니다. 백신은 원래 싱가포르는 국가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화이자와 모더나만 접종을 하고 있는데 6월 중순부터 중국산 시노백을 민간 병원에서 접종을 허용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국가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공식 루트가 아니고 특별 접종 경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과의 인적 교류,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만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시기와 바이든 초기에 이제 아프간 철수가 싱가포르의 이제 그 정치권에 준 영향이 커서 무조건 미국만을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생기는 바람에 다각화 모색이 이제 2021년에 많이 생겨났는데 특히 인도와 호주 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각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분야가 바로 군사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호주 모두 군사협력 관계가 원래 긴밀했는데 2021년에는 각각 남중국해 혹은 호주 인근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중국과도 군사협력을 2018년, 19년부터 모색을 하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싱가포르의 국방장관과 이제 중국의 국방장관이 비대면 회의하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할 정도로 중국과도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역시도 중요했는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를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서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싱가포르와 아마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오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게 국경이 원래 국경인데 그게 봉쇄가 되었다가 2021년 11월 29일에 이제 봉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 봉쇄로 인해서 싱가포르 내부의 말레이 노동자들이 갇히게 되면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세안 중심 외교 역시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아세안은 싱가포르가 작은 국가로서 미중 경쟁 관계 속에서 균형 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세안과 같은 이제 블록 단위의 대외 관계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라고 하는 이 정글과도 같은 생존 경쟁에서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월 26일, 28일에 있었던 38회와 39회 아세안 서밋에도 참석을 해서 아세안 단위의 지역경제안보협력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국가 리뷰에 그 이제 정치, 경제, 대외 관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굳이 사회 분야를 굳이 넣은 이유는 2021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유독 사회 분야에서 제기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 분야를 따로 배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2021년 10월 4일에 의회에서 통과된 외세 간섭 대처법 피카라고 불리는 이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 기반을 둔 싱가포르 영내 단체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단속할 권한을 국가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싱가포르의 주권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외세 간섭으로부터 싱가포르 사회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정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학계나 온라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싱가포르 내외부의
건전한 토론이나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해서 국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9년 있었던 가짜뉴스법과 함께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 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 8월 27일에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제 예일 NUS 대학의 폐쇄 소식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사실 예일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연합해서 교양 과정 중심의 전인 교육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생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 불안정성이 겹쳐서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학계와 사회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 비용을 이유로 폐쇄를 정당화하려 한 정부의 무지함, 그리고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일방적 의사결정 과정의 부당함, 그리고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 침해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 사회적 문제로 정치인들과 학계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가 인종 간 화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생부터 백수십 년 동안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 간 화합은 그리 새로울 것 없는 문제 의식이죠. 다만 2021년 하반기에 싱가포르 사회에서 그 어느 사회 사안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활발하게 논의된 문제가 바로 인종 간 화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2021년 8월에 국경절 리센룽 총리의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인종과 종교 간 화합의 관리를 강조하면서 곧 이제 인종 간 화합 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이제 그 정책연구소와 난양공대에서 개최한 학회에서 당시 로렌스 웡 4세대 지도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죠. 재정부 장관인 이 사람이 인종적 차이에 기반한 부족주의적 관행이 다시 뿌리 내려서 사회 질서를 해칠 것을 경계하고 싱가포르의 내셔널리즘이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인종별 부족주의의 합의자 혼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관련된 이슈들이 뉴스에 엄청나게 나오고 학자들도 이것을 엄청나게 거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당연히 2020년부터 고조된 인종 혐오 감정과 2021년에 있어 발생한 일련의 인종 갈등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심화된 반중국 정서와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으로 인한 이제 저개발 국가 출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감정이 핵심인 반면에 2021년에는 코로나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지역 내 인종 간 혐오 갈등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2021년 5월에는 뭐 그 인도계 여성이 중국계 여성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6월에는 전 폴리테크닉 강사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인종 간 커플에게 같은 인종끼리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욕을 준 사건도 있었고요. 그 같은 6월에는 한 여성이 이웃의 종교 의례를 방해하기 위해서 배를 막 누른 사건도 있어가지고 이런 사건들은 리센룽 총리가 국경절 연설 때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요인인 반면에 이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두된 싱가포르 인구 구성 사항의 변화의 조짐과 인종 간 관계 재설정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싱가포르는 제가 좀 전에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것처럼 중국계가 인구 구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정체 경향입니다. 인구 정체 경향이 매우 뚜렷한데 거기에다 고령화, 출산율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외국인 인구의 유입 때문입니다. 그 외국인 인구는 대부분 말레이시아와 중국인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계 거주민의 압도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인구는 정체되어 가고 있고 이주민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증감을 견인하는 현실에서 이주민의 비중이 인구 구성에서 중요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만일 싱가포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중국계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면 중국계 이주민들, 그러니까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은 애를 더 이상 낳지 않고 늙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륙으로부터 오는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중국계 싱가포르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국 국민이죠. 그러다 보면 중국 대륙 정권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주민들, 특히 말레이시아인들의 유입을 더욱 장려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인구 구성상에서의 중국계의 압도적 우위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이주민 유입을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2021년 기준 싱가포르안 거주민들 가운데 주 노동층인 20세에서 64세 인구는 256만이고요. 2019년에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150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거기에다가 이 20세에서 24세 인구 256만의 그 인구 구성을 보면 전형적인 항아리 모양으로 중간에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베이비붐 세대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한 10년만 넘어가면 다 은퇴하기 때문에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또 외국인들의 유입을 더 장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명백히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의존돼서 유지되는 사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이 가진 딜레마인데, 싱가포르 거주민의 인구 구성 및 인구 정책,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의 유입, 그에 따른 인종 간 화합과 다양성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 사회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그 중국계 주도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구성해온 이제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사회 구조와 인종 간 화합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싱가포르안으로서의 정체성은 또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지 등을 정치 엘리트들과 대중, 그리고 학계에서 이제 코로나 2년의 경험을 계기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살펴본 싱가포르의 변화는, 코로나 이후 싱가포르의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 체질 개선에 좀 더 주력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정치 이제 총선 결과라든가, 아니면 미중 관계 속에서 단순히 미국 혹은 중국 중심으로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일변도를 벗어난 대외 관계 모색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구성상의 변화와 싱가포르안 정체성의 재탐색 등의 변화, 그리고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예를 들어 뭐 그 국가 리뷰를 했었던 최인하 선생님이나 윤시현 선생님들이 하셨던 2018, 2019, 2017, 2018, 2019 국가 리뷰에도 조금씩 관찰되던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제 싱가포르가 전환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음을 예고하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겪은 싱가포르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호 선생님이 시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회면을 추가하셨는데 그 사회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해방이 된 동남아 연구 학술 논문 수를 카운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연구된 나라 학술지 논문 수로는 이제 베트남이었고, 두 번째가 싱가포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럴 정도로 싱가포르가 나라는 작지만 우리 학계에 관심도 높고 한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조가 많이 되는, 참조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자로 모신 분은 이제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에 저랑 같이 재직하는 김주영 선생님인데, 김주영 선생님은 그 홍콩, 태국, 미얀마로 연결되는 밀크티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고, 그 다음에 동남아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에 대한 그 분석 논문도 쓰셨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싱가포르 건강보장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 동남아학회 교육이사로서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는데 수고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지영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지영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김종호 선생님께서 미리 발표문을 보내주셔서 제가 꼼꼼히 읽어볼 수 있었는데, 제가 현재 싱가포르를 일종의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리뷰해 주신 자료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이제 정치와 사회 이제 두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관찰되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노동당과 진보당이 선전한 것은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총선이 있었고 아마 2021년 동안에는 그 노동당과 진보당이 지금은 진보당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이제 노동당이 이제 의석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좀 펼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어떤 모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냈던 어떤 그런 이유와도 잘 맞물려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정 활동이 어땠고 그 영향력과 대중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이것이 2021년에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선생님께서 전망하셨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하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들이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젠더나 노동이나 진보와 같은 기존의 싱가포르에서 중요시 되지 않았던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권자들이 등장한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가진 유권자들이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등장이 단순히 인민행동당이 어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런 실책들에 의한 반작용, 반발에 불과한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이 뉴 노멀을 모색하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변화의 지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정말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과 이후의 이런 활동들 이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측할 만큼 견고한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아까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특정 세대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계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회 분야에서 반중국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반중국 정서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아세안 센터에서 발표했던 청년 상호 인식 조사에서도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모두 다 이 중국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고 뭔가 믿을 수 없는 국가, 협력하고 싶지 않은 국가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싱가포르 안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반발의 정서,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좀 감지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배경 이외에도 왜 이들이 특별히 반중국 정서를 가지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싱가포르의 맥락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반중국 정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약간 좀 의문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인구 구성을 이야기하실 때 중국인 신이민자 유입에 대해서 이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인구 구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고민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근데 그 정도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중국 정서라는 것이 강력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새로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나 노동이나 진보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이들의 어떤 노동권, 건강권 이런 것들과 잘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은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양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상 이러한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뭐 세대든 어떤 집단이 분명히 등장했는데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혐오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히 싱가포르가 뉴 노멀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급격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촉발하기는 했지만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전반적으로 좀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익숙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에 앞서서 신윤환 교수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그 질문까지 듣고 그런 다음에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손을 들었던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조작 미숙해서 그런 실수를 했던 건데 기회를 주신 김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김종호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니까 우리가 싱가포르를 보는 전형적인 관점 있잖아요. 싱가포르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굉장히 이제 실용주의적이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싱가포르의 최근 변화, 특히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싱가포르의 정치 또는 국민들의 어떤 선거에서의 대응 이런 걸 보시는 거하고 좀 동떨어진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싱가포르의 이제 최근 동향 또는 그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어떤 야당 또는 반대당에 대한 지지의 어떤 상승 이런 걸 볼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럼 김종호 선생님 답변 듣고 또 질의응답하시죠. 답변을 하기 전에 제 개인 DM으로 박사면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것까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면 선생님께서는 싱가포르의 미중 균형 외교에 관한 여론의 동향이 나타나는 이중 구조가 궁금하다 하시면서 지도계층은 철저한 균형 내지 친미, 일반 대중은 압도적 친중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중 구조는 일시적 가변적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 장기적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중 구조가 유지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것까지 종합을 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종호 선생님 토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4가지 질문 다 사실은 저도 국가 리뷰를 하면서 싱가포르 정치, 경제 이런 면을 그동안 관심이 있어서 뉴스나 이런 건 지켜봤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본 거는 이번에 계기로 하게 된 거라 100%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1번과 4번 질문이 약간 연계돼서 같이 대답을 하자면 그렇죠.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노동당이 말 그대로 노동을 기치로 내걸고 나온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권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가 뭐 그런 보장은 철저하게 이제 싱가포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는 그 범죄는 없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그게 모순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한계라고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노동당이 2020년에 열석을 얻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인민행동당이 83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뭐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러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핀셋으로 보는 것처럼 막 몇 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노동당이 좀 많이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도 인민행동당이 상대적으로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찝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사실 실제 의정활동에서는 노동당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젊은 세대 애들을 중심으로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인민행동당에 대한 반감 플러스 이제
철저한 거주민 중심의 노동권 확보 이런 중심에서 좀 지지를 받는 게 있는데 이제 2021년 말에 이게 좀 많이 퇴색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가십이 이제 정치권을 많이 덮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최연소 여성 의원 있잖아요. 노동당 출신의 26살 그 노동당 의원이 여성 의원이 뭐 최근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추행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는데 공개적 증언을 했는데 그게 거짓이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제명해야 된다. 이게 스트레이트타임즈에 다 도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이 작년 말부터.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들의 의정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고 가십으로 뒤덮인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외국인 노동자 혐오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모순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노동당의 역할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특히 이제 도미토리 거주하는 그 건설직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감염이 핵심이 되고 그들에 대한 초호가 막 로이터다 뉴욕타임즈다 막 전 세계로 막 그대로 여과없이 다 드러나 버리는 바람에 싱가포르가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나왔던 이제 이슈가 이제 그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을 100% 잘 보장을 해주면서 이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지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대체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수 하는 서비스업에서는 거주민으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덜 유입하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래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요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싱가포르 중화 공상회 그리고 말레이 공상회, 인도인 공상회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한다. 일선 서비스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싼 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는 게 그들의 그 비즈니스의 핵심인데 이걸 안 하고 싱가포르 거주민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있거든요. 그 최소임금이 있기 때문에 또 최소임금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 미니멈 웨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많이 그 주요 의제로 됐을 정도로 거기다 싱가포르 거주민들의 요구도 사실은 특히 젊은 세대들의 요구도 우리 미니멈 웨이지 계속 올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올라갈 것이 뻔한데 만일에 싱가포르 거주민들 중심으로 스텝을 꾸리게 되면 서비스업은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매우 지금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중국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2번, 3번 질문, 그러니까 새로운 유권자의 가치관의 배경이라든가 반중국 정서라든가 요거과 이제 좀 전에 그 박사면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도 해보면 소위 말하는 반중국 정서가 사실 말하는 그 싱가포르 20, 30대가 가지는 그 정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박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싱가포르 대중은 친중적인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약간 올드 제너레이션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그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는 반중국적 감정이 매우 큽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무슨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수학하면서 한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새로운 유권자들은 새로운 그 이제 싱가포르 공화국 내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종족 중심의 교육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싱가포리안 아이덴티티를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같은 중국 대륙에서 온 중국인보다는 특히 중국계 젊은 싱가포리안을 예를 들면 중국 대륙으로서 온 중국인보다는 그들과 같은 싱가포리안 내셔널리즘으로 묶이는 말레이인과 그 인도인이 더 가까워요. 사실은 정체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헝스위킷이라고 하는 이 부총리가 원래 4대 총리로 내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인민행동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대중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사람은 타르만이라고 하는 타밀인, 인도계 타밀인 정치인이었어요. 경제 전문가인데 그래서 야후 뉴스에서 그 당시에 2016년인가 7년에 했던 설문조사를 보면
타르만이 60몇 %, 헝스위킷이 20몇 %였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인기 많았는데, 이 사람 PAP는 사실은 인민행동당은 사실은 총리는 무조건 중국계로 보기 때문에 아예 그 후보에도 없었고, 이 사람 스스로가 나는 다음 총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스트레이트타임즈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꾸준히 계속 타르만에 대한 인기가 많았는데, 그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가 2019년인가에 이 헝스위킷이 난양공대에 그 뭐죠 저기 그 강연을 갔을 때, 그때 교수와 중국계 학생이 물어봤어요. 지금 타르만에 대한 인기가 여전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헝스위킷이 한 대답이 아직 이제 싱가포르는 총리를 중국계로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올드 제너레이션을 중심으로 중국계가 여전히 좀 이끌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보는, 이게 사실은 헝스위킷이 두고두고 비판을 받고 비호감이 올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그 새로운 가치관, 그러니까 교육을 싱가포르가 싱가포르야 내셔널리즘을 아이덴티티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엄청나게 빡세게 시켰는데, 그게 오히려 현재 싱가포르 중국계 중심의 싱가포르 정치 그룹에는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히려 같은 중국계보다는 좀 더 실용적으로, 아니 능력이 있으면 타밀인이든 말레이이든 총리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중국계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계기가 또 역시나 여기에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세대교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윤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국민들, 그 싱가포르인들이 실용적이라는 측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용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중국과 가까워야지 좀 그 뭐라 싱가포르의 이롭고 이런 측면에서 실용이고, 또 좀 균형 외고도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내셔널리즘이 좀 많이 그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좀 이제 반중국 정서도 강하고, 설사 우리를 이끄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비중국계로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실용이 좀 다른 게 그전 세대와는 좀 다르게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사회면에서 고령화 얘기를 하시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고령화 이주노동 결합시켜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간병 간호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한 5, 6년 전에 싱가포르 뭐 이런 거 조사했을 때,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전형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간호 인력에 대해서 자격을 강등시키고, 그다음에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이제 차별적인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변화가 없다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없다면 이제 이 노령화, 지금 간호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이 부조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궁금증이 들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일어나도 지금 당장 모든 일을 기계가 할 수 없는 이상, 사실 외국인 이주민을 도입함으로써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베이비붐 세대를 외국인 이주민들이 떠받쳐야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사실은 서비스업이든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치권과 함께 고민이 있는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용을 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시민권, 영주권 이거를 많이 허용을 해줄 것인가, 심지어 지금은 그 이제 워크 퍼밋 받은 사람들은 그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결혼도 사실은 국가 허가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진짜 좀 막말로 얘기하면 피 섞이는 것도 싫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정책적으로 그들을 배제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 이제 인종간 화합 재정법을 얘기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원래는 그 의료 간호사들이 그 의료 그 이제 제복을 입고 원래 그 말레이인들 그
투둥이라고 하죠. 여성들. 그거 못 쓰게 했는데 아마 지난 10월부터 11월부터인가 그걸 쓰게 해줬어요. 쓰게 해주는 식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중국계가 주도하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른다. 심지어 지금 아마 그 170만 가까운 외국인 가운데 100만 정도가 말레이인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말레이와 싱가포르 사이에 그 교류가 인적 교류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측면이 고려돼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100만 정도가 말레이고 40만 정도가 중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구 구성상의 비율을 조정을 할 것인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20, 30대 세대는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 그리고 또 더 넓혀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떻게 달래가면서 설득을 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마 4세대 지도부층에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